영국 왕실을 오래 지켜봐 온 기자로서 나는 수많은 공식 발표와 비공식 소문, 그리고 침묵 속에 묻힌 진실들을 목격해왔다. 왕실은 늘 전통과 품위, 절제된 언어로 자신을 감싸왔지만 때로는 그 장막 뒤에서 벌어지는 결정 하나가 수십 년의 질서를 뒤흔든다. 바로 그날 외부에는 아무런 예고도 없었고 왕실 일정표에도 표시되지 않았던 비공개 가족회의가 조용히 열렸다. 단 몇 분 전까지도 평온해 보이던 왕실의 공기는 그 회의 이후 완전히 다른 무게를 띠게 되었다. 회의는 버킹엄 궁전의 가장 안쪽, 언론의 시선과 방문객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그 방은 화려함보다는 절제가 강조된 곳으로 수십 년간 중요한 가족적 국가적 결단이 내려졌던 장소다. 왕 찰스는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그의 표정에는 오랜 숙고 끝에 내려진 결심, 특유의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이 결정은 즉흥적 분노나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갈등과 책임의식, 그리고 군주로서의 역할 인식이 응축된 결과였다. 차밀라라는 이름은 왕실 역사에서 결코 단순하지 않다. 그녀는 오랜 세월 논란과 비판, 그리고 점진적인 수용의 과정을 동시에 겪어왔다. 대중에게 그녀는 때로는 논쟁의 중심이었고, 때로는 조용히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왕실 내부에서 그녀가 차지하는 위치는 외부에서 보이는 이미지보다 훨씬 복잡했다. 가족으로서의 관계, 배우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상징적 존재로서의 의미가 끊임없이 교차해왔다.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지위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왕실의 정통성과 신뢰, 그리고 앞으로의 세대에 어떤 메시지를 남길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왕 찰스는 자신의 즉위 이후 줄곧 축소된 왕실과 책임 있는 상징성을 강조해왔다. 왕실 구성원 각각이 지닌 칭호와 특권이 더 이상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할과 책임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은 그에게서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의 침묵 속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 누군가는 전통의 연속성을 우려했고 또 다른 이는 변화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방안에서는 감정이 격렬하게 표출되지 않았지만 그 대신 무거운 정적이 모든 말을 대신했다. 왕실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종종 이렇게 조용히 지나간다. 소리 없는 합의 혹은 소리 없는 단절로 카밀라의 칭호를 둘러싼 논의는 과거의 약속과 현재의 현실을 동시에 불러냈다. 한때 대중의 반발을 고려해 신중하게 부여되었던 상징적 지위는 시간이 흐르며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왕 찰스에게 있어 그 당연함은 다시 질문의 대상이 되었다. 군주로서 그는 개인적 관계보다 제도적 균형을 우선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왕실은 개인의 삶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얼굴이기 때문이다.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더욱 차분해졌다. 그 차분함은 안도라기보다는 모두가 그 결정의 파급력을 이미 알고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선택은 즉각적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머지않아 파문을 일으킬 것이 분명했다. 왕실의 칭호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역사와 권위, 그리고 국민의 인식이 응축된 상징이기 때문이다. 회의가 끝난 후 왕 찰스는 잠시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고 전해진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왕실의 의무와 개인적 감정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해온 인물이다. 이번 결정 역시 그 연장선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왕위 계승자가 아니라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군주였다. 그 책임은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냉정한 결정을 요구했다. 이 모든 과정은 외부에서 보면 단 몇 분 혹은 한 줄의 속보로 소비될 사건일지 모른다. 그러나 왕실 내부에서는 수십 년의 역사와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산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이 첫 번째 장면은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의 서막에 불과하다. 조용한 방에서 내려진 결정은 곧 왕실 전체, 나아가 영국 사회 전반에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단순히 한 사람의 칭호를 넘어 왕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로 이어지게 된다. 비공개 회의가 끝난 직후에도 왕실의 하루는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갔다. 궁전의 복도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직원들이 움직였고 근위병 교대식은 변함없는 리듬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 평온함은 어디까지나 외부를 향한 얼굴이었다. 내부에서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고 그 균열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긴장으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왕실에서 정보는 소리 없이 이동한다. 공식 발표보다 먼저 표정과 말투, 그리고 침묵의 길이로 결정의 무게가 전달된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몇몇 핵심 인물들은 왕 찰스의 태도 변화를 통해 무언가 중대한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절제된 언어를 사용했고 사소한 보고에도 깊이 생각하는 기색을 보였다. 이는 오랜 세월 왕실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신호였다. 큰 결정이 내려졌을 때 나타나는 군주 특유의 고독한 집중 상태였다. 차밀라 역시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왕실 생활에 익숙해진 인물이었고 수많은 시선과 해석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이미 배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소 다른 기류가 감지되었다. 공식 일정이 줄어들었고 일부 의전적 세부 사항에서 미묘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외부에서 보면 단순한 일정 조율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왕실 내부 규범을 아는 이들에게는 분명한 신호였다. 왕실의 칭호와 지위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된 위계와 상징의 집합체이며 누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언어다. 따라서 작은 변화 하나도 곧바로 해석과 추측을 낳는다. 일부 고위 참모들은 이미 시나리오를 그리기 시작했다. 만약 이 결정이 공식화된다면 그 파장은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 대중의 반응은 어떠할 것이며 언론은 어떤 서사를 만들어낼 것인가? 왕 찰스는 이런 질문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언론과의 관계가 얼마나 섬세한지, 그리고 왕실 관련 이야기가 얼마나 빠르게 감정적 논쟁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해온 인물이다. 그렇기에 이번 사안은 더욱 조심스럽게 다뤄질 수밖에 없었다. 즉각적인 발표는 없었고 대신 시간과 맥락을 조율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 이는 왕실이 위기를 관리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한편 가족 내부의 분위기는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누군가는 이 결정을 불가피한 조정으로 받아들였고 또 다른 이는 지나치게 급진적인 선택이라고 느꼈다. 왕실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혈연과 제도로 동시에 묶여 있지만 그 안의 감정은 결코 단일하지 않다. 각자의 기억과 경험,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차밀라를 둘러싼 평가는 특히 엇갈렸다. 그녀를 오랜 시간 지켜본 이들은 그녀가 보여온 인내와 적응을 강조했다. 반면 왕실의 상징성과 도덕적 기준을 중시하는 이들은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를 언급했다. 이 상반된 시선은 이번 결정이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 왕실이 어떤 가치 위에 서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험대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궁전 안에서는 언제와 어떻게 라는 질문이 점점 더 중요해졌다. 결정 자체보다도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방식이 왕실의 신뢰를 좌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 줄의 발표문, 한 번의 사진 공개, 혹은 침묵의 선택조차도 모두 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왕실은 늘 상징의 언어로 말해왔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과정에서 왕 찰스는 고립감을 느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조언자는 많았지만 최종 선택의 책임은 오직 그에게만 있었다. 그는 과거 군주들이 남긴 기록과 선례를 다시 살펴보았고 동시에 자신만의 시대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고민했다. 변화 없는 전통은 결국 박제에 불과하다는 믿음과 지나친 변화는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사이에서 그는 균형점을 찾으려 애썼다. 궁전 밖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듯 보였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는 왕실이 가진 독특한 이중성, 즉 겉으로는 정적이지만 안으로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구조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 조용한 준비의 시간은 곧 더 큰 이야기로 이어질 전조였다. 제2장은 이렇게 표면 아래에서 진행되는 긴장과 계산의 시간을 기록하며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다리를 놓는다. 소문은 언제나 침묵보다 빠르게 번진다. 왕실 내부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은 이미 몇몇 한정된 원안에서 속삭임으로 떠돌고 있었다. 이 소문들은 명확한 문장이라기보다 단서와 뉘앙스, 그리고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감각으로 전해졌다. 왕실을 오래 취재해온 기자들, 전직 참모들, 그리고 왕실과 느슨하게 연결된 인사들은 이 미묘한 기류를 놓치지 않았다. 언론은 왕실의 침묵을 늘 경계의 신호로 받아들인다. 평소라면 곧바로 나왔을 짧은 성명조차 보이지 않을 때 그 공백은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왕 찰스의 일정은 평소처럼 공개되었지만 카밀라와 관련된 언급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공식 사진 속 배치, 행사에서의 동선, 그리고 호칭 사용까지 모든 요소가 미세하게 조정되고 있었다. 이런 변화는 단독으로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전체를 이어보면 분명한 흐름을 드러냈다. 대중의 시선에서 왕실은 하나의 단단한 상징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다. 특히 칭호와 지위는 그 생물의 신경계와도 같아서 작은 자극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카밀라의 지위를 둘러싼 조정은 왕실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직접적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누군가는 자신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을 계산했고 또 다른 이는 왕실 전체의 이미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이 개인적 감정의 문제로 축소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이었다. 왕 찰스는 그 누구보다 이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 왕실이 개인사의 논란으로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변화는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제도적 재정비로 설명되어야 했다. 이것이야말로 왕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서사였다. 카밀라는 공개석상에서 이전과 다름없는 태도를 유지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고 말수는 적었으며 불필요한 제스처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이는 우연이 아니었다. 왕실의 일원으로서 살아온 시간 동안 그녀는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배워왔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그 해석의 방향을 타인이 정하도록 두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감정의 파도가 없지 않았다. 인간으로서 그리고 오랜 시간 왕과 함께 해온 동반자로서 그녀가 느꼈을 복합적인 감정은 쉽게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번 사안이 그녀 개인의 명예를 넘어 왕실 전체의 구조적 변화와 맞닿아 있다는 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개인적 대응이자 동시에 왕실의 집단적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었다. 왕실 참모진은 이미 여론의 반응을 시뮬레이션하고 있었다.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 그리고 그 사이의 회색지대를 세분화해 분석했다. 어떤 표현이 분노를 자극할 수 있는지, 어떤 단어가 불필요한 동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까지 세밀하게 검토되었다. 왕실 커뮤니케이션은 감정의 온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작업이며 이번에는 그 난도가 특히 높았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단어는 안정성이었다. 변화는 필요하지만 불안정으로 보이면 안 된다.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혼란으로 읽히면 안 된다. 왕실은 늘 이 두 개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고 이번에도 그 균형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렇기에 발표 시점은 계속 미뤄졌고 배경 설명은 더욱 정교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언론은 이미 추측성 보도를 시작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왕실 내 역할 재정립, 상징적 변화 가능성 같은 표현이 기사 곳곳에 등장했다. 이는 왕실이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는 동안 외부에서 서사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의미했다. 왕실에게 이는 양날의 검이었다. 침묵은 존엄을 지킬 수 있지만 동시에 해석의 주도권을 잃을 위험도 내포하고 있었다. 제3장은 바로 이 지점에 머문다.
결정 이후 발표 이전의 시간. 가장 불안정하면서도 가장 계산적인 구간이다. 이 시간 동안 왕실은 말을 아끼고 움직임을 조정하며 다가올 반응을 예측한다. 그리고 이 조용한 긴장 속에서 하나의 사실만은 분명해진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선 너머에서 왕실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왕실의 시간은 종종 이중적으로 흐른다. 시계의 초침은 일정하게 움직이지만 결정의 시간은 늘어지거나 압축된다. 제3장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왕실 내부에서는 과거를 다시 불러내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번 결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맥락 위에 놓여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왕 찰스에게 이 과정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군주가 될 것인가를 재확인하는 일에 가까웠다. 카밀라와 관련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녀가 왕실의 중심부로 들어오기까지의 시간은 늘 순탄치 않았다. 대중의 거부감, 언론의 공격, 그리고 내부의 신중한 거리두기 속에서 그녀는 오랜 기간 완전한 수용과는 거리가 먼 위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상황을 변화시켰고 왕실은 점진적으로 그녀를 제도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이 과정 자체가 이미 하나의 타협이었고 왕실이 변화하는 사회와 관계 맺는 방식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러나 타협은 영원할 수 없다. 사회의 시선이 바뀌고 왕실이 맡은 역할이 재정이 될수록 과거의 결정은 다시 평가 대상이 된다. 왕 찰스는 즉위 이후 왕실의 규모와 기능을 재검토하며 상징의 과잉을 줄이려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비용과 효율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왕실이 어떤 가치를 대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이번 결정은 그 질문의 연장선에 놓여 있었다. 왕실의 고문들과 참모들은 역사적 선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과거에도 칭호가 조정되거나 지위가 재해석된 사례들은 존재했다. 다만 그 대부분은 전쟁이나 왕위 계승 같은 극적인 사건과 맞물려 있었다. 이번처럼 비교적 평온한 시기에 그것도 가족 내부의 문제로 보일 수 있는 사안을 다루는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렇기에 더욱 정교한 논리가 필요했다. 논의의 핵심은 개인이 아니라 제도였다. 카밀라 개인의 공로와 헌신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왕실 전체의 구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어려운 균형은 단순한 문장 하나로 해결될 수 없었다. 참모진은 여러 버전의 설명을 준비했고 각각의 문장이 불러올 감정적 반응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단어 하나가 존중으로 읽힐지 혹은 냉혹함으로 받아들여질지를 두고 끝없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왕실 내부의 세대 차이도 드러났다. 젊은 세대는 변화에 상대적으로 유연했고 상징의 경량화를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였다. 반면 오래된 전통을 몸으로 체득해온 인물들은 이러한 조정이 연속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왕실은 늘 세대 간의 타협 위에서 유지되어 왔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만 그 타협의 무게중심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을 뿐이었다. 카밀라는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멀리 떨어진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했고 공식적인 의견 표명도 하지 않았다. 이는 소외라기보다는 오히려 왕실이 요구하는 역할 수행 방식에 가까웠다. 왕실에서 침묵은 종종 동의이자 신뢰의 표현으로 읽힌다. 개인의 감정보다 제도의 결정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오랜 시간 쌓아온 생존 전략이기도 했다. 궁전의 복도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교차했다. 오래된 초상화들은 변하지 않는 듯 벽을 장식하고 있었지만 그 아래를 지나는 사람들의 생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었다. 왕실은 과거를 보존하는 동시에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독특한 조직이다. 이번 결정은 그 두 방향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둘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기도 했다. 제4장은 바로 이 재검토의 시간을 담고 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지만 그 결정이 갖는 의미는 아직 완전히 정의되지 않았다. 왕실은 스스로의 역사를 다시 읽으며 어떤 부분을 유지하고 어떤 부분을 내려놓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이 조용한 성찰의 시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후 전개될 모든 반응과 해석의 토대가 된다. 그리고 이 토대 위에서 왕실은 다음 국면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 전환점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사실 그 전조는 이미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제4장의 성찰이 내부를 향한 시선이었다면 제5장은 서서히 외부를 의식하기 시작하는 국면이다. 왕실은 더 이상 결정을 내부에만 머물게 둘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제 문제는 무엇을 결정했는가가 아니라 그 결정을 세상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였다. 왕실 커뮤니케이션 팀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식 발표 이전에 흘러나갈 수 있는 정보의 경로를 점검하고 언론의 질문에 대비한 표준 답변을 정리했다. 이 작업은 단순한 문서 정리가 아니라 왕실의 태도와 철학을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었다. 감정적 표현은 배제되어야 했고 동시에 지나치게 건조해서도 안 되었다. 존엄과 절제, 그리고 책임이라는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검토되었다. 왕 찰스는 이 시점에서 더욱 고독해졌다. 그는 군주로서 늘 상징적 중심에 서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그 상징성이 개인적 고립으로 다가왔다. 조언은 넘쳐났고 각기 다른 관점이 제시되었지만 최종적인 문장 하나, 최종적인 시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은 전적으로 그의 몫이었다. 그는 이 선택이 자신의 통치 초반을 규정할 중요한 장면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차밀라의 일상 역시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그녀의 일정은 이전보다 더 제한적으로 조율되었고 공개석상에서의 노출 빈도도 줄어들었다. 이는 처벌이나 배제라기보다는 왕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정지된 시간에 가까웠다. 변화가 공식화되기 전까지 모든 움직임은 최소화되어야 했다. 왕실에서 움직임은 곧 메시지가 되기 때문이다. 이 시기 가장 민감했던 부분은 국제적 시선이었다. 영국 왕실은 더 이상 국내 문제에만 머무는 상징이 아니다. 커먼웰트 국가들과 해외 언론, 외교적 파트너들까지 모두 이 변화를 자신들의 맥락 속에서 해석하게 된다. 작은 칭호의 조정이 국가 이미지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왕실이 지닌 독특한 국제적 위상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왕실 참모들은 과거의 사례를 다시 한번 검토했다. 갑작스러운 발표가 불러온 혼란, 설명 부족으로 인해 증폭된 오해, 그리고 지나치게 늦은 대응이 남긴 상처들, 이 모든 기록은 이번 결정을 다루는 데 있어 피해야 할 목록이 되었다. 왕실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더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변화도 감지되었다. 일부 언론은 이전의 공격적 논조를 누그러뜨리며 보다 분석적인 접근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는 왕실의 침묵이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신호일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했다. 여론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지만 감정의 온도는 이전보다 낮아지고 있었다. 차밀라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미묘하게 달라졌다. 그녀를 둘러싼 논쟁은 점점 개인적 평가에서 제도적 맥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는 그녀 개인에게는 아이러니한 보호막이 되었다. 논의의 중심이 개인에서 구조로 옮겨갈수록 감정적 비난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상황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제5장은 이렇게 외부를 향한 준비의 시간을 담는다. 결정은 이미 존재하고 내부의 논리는 정리되어 가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결정을 세상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일이다. 이 다리는 단단해야 하며 동시에 유연해야 한다. 왕실은 그 균형 위에 서서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공개의 순간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다.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왕실은 언제나 시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어왔지만 이번만큼은 그 주도권이 서서히 외부로 이동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준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침묵은 점점 더 많은 해석을 낳았고 해석은 다시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증폭시켰다. 제6장은 바로 이 임계점, 즉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압박이 형성되는 과정을 다룬다. 궁전 내부에서는 발표를 전제로 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성명서의 문장은 이미 수차례 수정되었고 각 문단은 서로 다른 감정의 파장을 계산하며 배열되었다. 첫 문장은 안정과 연속성을 강조해야 했고 중반부에서는 제도적 판단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했다. 마지막 문장은 논쟁을 종결짓기보다는 왕실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왕 찰스는 이 문장을 여러 차례 직접 읽고 또 읽었다. 그는 단어 하나가 지닌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왕의 말은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국가적 해석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는 감정이 개입될 여지를 철저히 배제하려 했지만 완전히 무감정적인 문장은 오히려 냉혹함으로 읽힐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인식하고 있었다. 이 미묘한 균형은 군주로서의 경험이 요구되는 영역이었다. 이 시점에서 왕실 내부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참모진은 발표 이후의 첫 24시간을 가장 위험한 시간으로 규정했다. 그 시간 동안 나올 헤드라인, 방송 패널의 논조, 소셜미디어의 반응까지 모두 예측의 대상이 되었다. 왕실은 공식적으로는 소셜미디어의 여론에 개입하지 않지만 그 흐름을 면밀히 관찰한다. 여론은 더 이상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왕실의 정당성을 시험하는 하나의 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카밀라의 위치는 이 국면에서 더욱 상징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고 어떤 해명도 시도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이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왕실 전체의 전략과 맞물려 있었다. 만약 그녀가 말을 한다면 모든 논의는 다시 개인의 감정과 서사로 끌려갈 가능성이 컸다. 침묵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참여 방식이었다. 왕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거리감이 형성되었다.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균열은 없었지만 각자가 이 결정을 받아들이는 속도와 방식은 달랐다. 누군가는 이미 다음 시대를 상상하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여전히 과거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다. 왕실은 늘 하나의 얼굴을 유지해야 했지만 그 얼굴 뒤에 숨은 감정까지 통일할 수는 없었다. 국제사회의 반응에 대한 대비도 본격화되었다.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될 비공식 설명, 커먼웰스 국가들을 향한 메시지의 톤, 그리고 해외 언론을 위한 해석 자료까지 준비되었다. 왕실의 결정은 국내 정치와는 다른 차원의 파급력을 지니며 문화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소비된다. 작은 오해 하나가 불필요한 외교적 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준비 속에서 왕실은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행위가 아니라 미래를 선언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무엇을 내려놓는가만큼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가가 중요해졌다. 왕 찰스의 통치는 이제 상징의 재배치를 통해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제6장은 이렇게 압박과 준비, 침묵과 계산이 교차하는 국면을 담아낸다. 아직 공식적인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모든 것은 이미 그 말을 향해 정렬되고 있었다. 왕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상징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하며 곧 다가올 공개의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이미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다. 공개의 순간은 언제나 예상보다 담담하게 찾아온다. 수주간 혹은 수개월간의 숙고와 계산, 침묵과 긴장이 응축된 끝에 발표는 짧고 절제된 형식으로 세상에 전달되었다. 왕실의 언어는 감정을 자극하지 않았고 과거를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다. 대신 변화가 결정되었다는 사실과 그 결정이 왕실의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는 점만을 남겼다. 이 간결함은 우연이 아니었다. 왕실은 더 이상 설득하려 들기보다 방향을 제시하는 쪽을 택하고 있었다. 발표 직후 반응은 즉각적이면서도 예상된 범위 안에서 펼쳐졌다. 일부 언론은 이를 역사적 전환점으로 규정했고 다른 일부는 냉정한 제도적 조정으로 해석했다. 감정적인 제목들이 쏟아졌지만 그 속에는 이전과 다른 기류가 감지되었다. 분노보다는 분석이, 비난보다는 해석이 늘어났고 이는 왕실이 의도한 프레임이 일정 부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차밀라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침묵은 이제 이전과 다른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불확실성 속의 침묵이 아니라 결론 이후의 침묵이었다. 역할이 재정이 된 자리에서 그녀는 더 이상 중심도, 논쟁의 핵심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조용한 퇴장은 왕실이 개인을 어떻게 제도 속에 위치시키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되었다. 왕 찰스에게 이 순간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까웠다. 그는 결정을 통해 과거의 문제를 정리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통치가 어떤 원칙 위에 놓여 있는지를 분명히 했다. 축소와 정리, 상징의 재배치, 그리고 책임의 강조. 이 키워드들은 단순히 한 사건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왕실 운영 전반을 관통하는 기준이 되었다. 왕실 내부에서는 놀랍도록 빠르게 일상이 회복되었다. 일정은 재조정되었고 의전은 새로운 기준에 맞게 수정되었다. 이는 왕실이라는 조직이 가진 독특한 생존 방식이기도 하다.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상 속에 흡수함으로써 충격을 최소화한다. 변화는 인정하되 혼란은 허용하지 않는 태도였다. 대중의 시선 또한 서서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논쟁은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모든 대화를 지배하지는 않았다. 왕실이 선택한 절제된 언어와 제한된 노출은 이 사안을 하나의 완결된 사건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효과를 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질문은 왜 그랬는가에서 그 다음은 무엇인가로 옮겨갔다. 이 사건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왕실이 더 이상 과거의 관성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신호였다. 전통은 유지되지만 자동적으로 존속되지는 않는다. 칭호와 지위, 상징과 역할은 다시 검토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조정될 수 있다는 메시지는 분명하게 전달되었다. 이는 왕실을 신화가 아닌 살아있는 제도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제7장은 그렇게 하나의 장면을 넘어선다. 이 이야기는 특정 인물의 지위 변화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왕실이라는 오래된 제도가 스스로를 재정의하는 과정에 대한 서술이다. 조용한 방에서 시작된 결정은 공개의 순간을 지나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질서는 완벽하지 않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로써 하나의 서사는 마무리되지만 왕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변화는 늘 다음 질문을 낳고 그 질문은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한다. 다만 이번 사건을 통해 분명해진 것이 있다면 왕실은 더 이상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이 이 일련의 과정이 남긴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